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작년에 비욘디에서 세계 콩팥의 날 할 때 두어 번 정도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으로서 그 신장내과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사회자로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첫 사회자로서 역할인데 여러분들의 궁금증 잘 풀어드리도록 오늘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순천향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이수아 교수님과 같이 이제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교수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네, 저는 뭐 당직도 서고 간간히 휴식도 좀 네. 취하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당직도 서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끼리는 이제 연휴 잘 보내셨냐고 물어보는 게 네, 쉬운 인사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추석 연휴에 이번 가족분들 다 모여서 화두가 두 가지였을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날이 엄청 더워요. 그래서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했고, 그래서 에어컨과 함께한 추석이 거의 처음이지 않나.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많이들 지금 접하고 계신 의료대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건지, 혹시 병원에 못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일 때 신장내과 진료를 봐야 하는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신장내과 하면은 투석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극한 상황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느 상황에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혜경 교수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장내과 하면 우리 대부분 투석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신장내과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 첫 대면했을 때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장내과는 반드시 투석만 하러 오는 거는 아닌데 보통 어떤 경우들에 오는지, 그리고 신장내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질병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투석이나 이식이라는 상황은 이제 콩팥병이 점점 진행을 해서 말기 단계일 때 맞닥뜨리는 상황일 텐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뭐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를 받으시다가 이제 신장내과 한번 가보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대뜸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투석해야 하나요? 이런 네.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신장내과 의사들이 그런 이제 투석 상황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편견을 좀 깨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적절한 시기에 신장내과를 내원을 해서 투석할 수 있는 시점을 뒤로 많이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투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욘디에서 이제 해주신 제목은 아마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신장내과 진료를 받아야 할까, 이런 내용이었을 텐데요. 거기서 약간 바꿔서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언제 받아야 할까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만성콩팥병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아니면 이미 진단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만성콩팥병의 단계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콩팥이 나쁘다고 오시는 분들께 뭐 콩팥이 나쁘다고 이제 들으셨냐, 그러면 혹시 얼마나 나쁘다고 들었거나 아니면은 몇 단계라고 들었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나쁘다고는 들었는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표를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보통 만성콩팥병 단계는 혈액 검사로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로도 확인을 하는데요.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면 5단계로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로 나누게 되면 알부민료라고 하는 수치에 따라서 이제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거는 사구체 여과율, 저희가 흔히 콩팥 수치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이제 1단계, 2단계이거나 또는 이제 단백뇨가 적게 나와서 1단계인 경우에는 초록색이라서 상당히 예후가 좋은 환자분들인 반면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갈수록, 그래서 콩팥 수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질수록 또는 알부민뇨라고 하는 게 점점 많이 나와서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이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가게 되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이제 위험 인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환자분들 처음에 외래 내원하면 네. 그 이런 이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죠?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단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자분 단계가 1단계인지 아니면 뭐 3단계인지 아니면 많이 진행한 상태라서 앞으로 투석의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 첫 진료에선 되도록이면 설명을 상세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신 교수님들은 이런 설명을 그 외래 시간에 다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잘 보시면 본인의 그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또 환자분들이 이 콩팥 수치,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편인데 이 단백뇨의 단계에 대해서는 또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본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1단계인지 3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하신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좀 답답한 상황들이 꼭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좀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백뇨가 이제 좀 많이 나와서 한 2,000 정도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하시는 첫 질문이 단백뇨가 뭔가요? 완전히 네. 이제 처음 들어보신다는 맞아요. 듯이 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고 또는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예전에 나쁘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시면서 대뜸 그러면 투석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되게 공포에 질려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석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시고 계시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오히려 좀 투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 분들은 나는 이 의사는 처음 보고 나는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는데 왜 갑자기 투석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지? 이러면서 대뜸 그냥 투석하기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어떤 신장내과 외래의 모습은 상당히 이제 평온한 것인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신장내과 오시면은 이제 공포에 질려서 이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환자분도 공포에 질리고 네. 저도 공포에 질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환자분을 끌고 나가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우리 그 수정 테이프님,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도 이런 단백뇨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 질문하신 내용은 후에 저희 교수님 강의 다 듣고 또 같이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 환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의 조절을 신경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병률도 2배, 유병률도 2배 이렇게 말기 콩팥병이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말기 콩팥병에서 흔한 원인은 당뇨병이 거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이 고혈압, 그 다음이 이제 사구체 신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아마 당뇨병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기 콩팥병의 원인의 절반 이상이 당뇨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인병 중에 당뇨와 네. 고혈압은 점점 그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합병증으로서 신장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그 여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콩팥의 역할은 뭐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콩팥은 신장내과 의사들처럼 상당히 묵묵히 조용히 자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폐물 배설뿐만 아니라 뭐 수분이나 전해질 같이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들을 잘 조절을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혈압도 조절을 해주고요. 적혈구 생성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칼슘과 인 대사를 조절해서 우리 몸의 뼈 건강도 이제 잘 지키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콩팥은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고 네. 특히 저도 외래에서 진료 때 이런 콩팥이 하는 역할들 그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혈압도 조절합니다 하면 사실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콩팥이 이제 나빠질수록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 혈압 조절에 콩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언제 가야 할 것인가를 먼저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 2022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당뇨병 학회와 그리고 신장 관련 학회에서 이제 어떤 합의문을 하나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단 알부민료가 3단계 이상으로 그래서 보통 300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 또는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경우 보통 저희가 이제 4단계, 5단계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도록 하자라고 하였고 그 외에도 이제 하나 추가됐던 것이 알부민료가 2단계라서 한 30에서 300 사이로 나오고 그러면서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45 미만인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위험군이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환자들은 이제 신장내과 의사에게 좀 보내서 한번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2022년도에 한번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또 다른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사실은 넓혀서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사구체 여과율의 60 미만이 되면 일단은 신장내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 EGFR이라고 써 있는 게 우리 그 신장 기능을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사구체 여과율이 노폐물을 그 신장에서 배설하는 능력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높을수록 정상 또는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수치가 낮을수록 신장에서 노폐물 배설하는 능력치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그 단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전에는 45 이하일 경우에 신장내과 진료하는 것을 권고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60 이하에서도 신장내과 진료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네. 예, 조금 더 일찍 신장내과 의사를 만나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대한신장학회에서 당뇨병이 있는 콩팥병 환자분들을 위한 진료 지침을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서는 사실 외국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을 좀 신장 전문의 협진이 필요할 것으로 권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알부민료가 있거나 알부민료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2단계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부민료가 있거나 또는 이제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그래서 3, 4, 5단계인 환자들에서는 콩팥 손상의 원인도 좀 확인을 하고 또 추후에 관리를 위해서 신장 전문의 협진을 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이 당뇨 환자분들은 각종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조기 진단, 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실 텐데 혹시 그 본인이 당뇨를 진단받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소변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혈액 검사만 해서는 이제 1, 2, 3, 4, 5단계를 물론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알부민료 또한 상당히 중요한 콩팥병의 예후 인자이기 때문에
소변 검사는 주기적으로 추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단계 외에도 사구체 여과율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감소할 거라고 기대하는 범위 이내로 더욱더 빠르게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단백뇨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정도가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을 했다거나 하는 어떤 콩팥 기능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도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는 이제 요독 증상이나 징후가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 망막병증이 없는데 콩팥병은 있는 경우 또는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온다거나 다른 이제 소변 검사 이상이 있다는 경우 아니면 콩팥병에 가족력이 있을 때도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당뇨병, 망막병증이 없는데도 이제 콩팥병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당뇨병이 있을 때 콩팥이 나빠지기 전에 눈 합병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고 콩팥이 나쁘거나 단백뇨가 심하게 많이 나오는데도 눈 합병증은 없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혹시나 콩팥에 다른 합병증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눈 합병증이 안과에서는 전혀 괜찮다고 하는데 단백뇨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 이럴 때는 이제 혹시나는 조직 검사까지도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요독 증상이나 징후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오실 거예요. 뭐 일단 제일 많이 신장 안 좋다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제일 잘 알고 계신 증상이 붓는다, 몸이 붓는다. 라서 몸이 붓는 것 때문에 부종으로 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증상 없이 그냥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게 투석 직전인데도 저는 아무런 불편한 증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비욘디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갈까라고 하셨지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증상이 없어도 검사 결과 이상 때문에라도 한 번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요독 증상이라는 게 보통은 진행된 이제 만성 콩팥병에서는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별거 안 했는데도 좀 피가 잘 나요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몸이 붓거나 아니면은 또 숨이 찬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전에 콩팥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씀드렸지만 콩팥이 나빠지면서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 외에 인이 높아지거나 칼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몸에 산염기 장애가 생겨서 산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증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검사 결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당뇨병 치료를 받으시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도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신장내과 전문의가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기저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검사를 하실 텐데요. 혹시 내가 기저질환이 하나도 없다, 우리 짱누님처럼 뭐 기저질환이 없는데 검사했더니 이상소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국가검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건강검진 하는 해다 이렇게 하고 연락이 오면 그거 무시하시지 마시고 뭐 꼬박꼬박 잘 챙겨서 하시면 거기에 이 콩팥 검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백뇨 또는 사구체 여과율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상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전문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 연락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의 신장 기능의 저하에 대해서 좀 조기에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여러 연구에서 사망률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입원 기간이 늘다거나 아니면 입원의 어떤 비용이 는다거나 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과 쭉 여러 번 대화를 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환자분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투석요법에 대한 준비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또 응급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그래서 투석 통로를 이제 미리 만들지 못하고 응급하게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투석해야 되는 경우가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또 말기 콩팥병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를 잘 못 받는다던가 또 이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러면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을 때 어떤 게 좋아야 이제 좀 받으시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는 콩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제 정확한 평가를 하시는 건 사실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국가검진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지금 관리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잘 해주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안내해드리는 역할인 거죠. 왜냐하면 신장내과 오시기까지 어떤 단계까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희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는 신장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심과 이런 것들에 시간을 좀 쏟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코스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보던 어떤 당뇨병 환자분들은 초반에 단백뇨가 계속해서 늘다가 이제 당뇨 관리가 점점 안 되면서 사고체 여과율이 쭉 나빠지는 코스로 간다고 한다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당뇨병 관리도 잘 하고 또 단백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요법들을 잘 받으시면서 단백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단백뇨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사고체 여과율이 그냥 쭉 빠르게 떨어져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콩팥 상태에 대해서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실 저희의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 표에서 내 위치가 어디, 물론 이제 초기이면 좋겠지만, 약간 신장내과 전문의사를 만나는 게 조금 늦어져서 초기가 아니더라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 나의 콩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사고체 여과율의 감소 그리고 알부민뇨의 증가 이것들은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어떤 주요 위험 인자고 이런 것들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공복 혈당 재거나 당화혈색소 재거나 해서 뭐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시는데 이때 사실 사고체 여과율을 같이 이제 검사하시면 콩팥 상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한 번 이제 피를 뽑아서 다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체크되고 있는지 물론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주치 선생님이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알부민뇨 증가도 상당히 중요한 예후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변 검사를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이제 너무 띄엄띄엄 하신다 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도 한 번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국에 가면은 우리 그 소변 스틱이라는 거 팔아요, 그죠? 네. 네, 그거 처방 없이도 우리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변 검사를 꼭 병원에 가서 못 하시고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러면 약국에서 소변 스틱 구입하셔서 소변 본 후에 이렇게 찍어 보세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럴 때 학교에서 검진할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얇은 이렇게 그 스틱 하나 나눠주고 가서 소변 찍어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보시고 거기 만약에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먼저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변 스틱 검사는 이제 저희가 정량, 그러니까 량을 정확하게 재는 검사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확실하게 콩팥병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좀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장내과 올 때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저 약 뭐 주실 거냐고. 네, 저 약 처방 없나요? 저 콩팥 좋아지는 약 없나요? 궁금해하시는 거 두 개잖아요. 콩팥 좋아지는 약 없나요? 콩팥 좋아지는 음식 없나요? 네, 두 가지 질문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그 콩팥을 보호하는 약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신장내과 오셔라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주는 약도 없고 검사는 많이 하고 별로 와서 내가 좋아지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안 나빠지는 거를 기대해야 되는 병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신장내과에 왜 굳이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의문을 가지셨던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제일 첫 줄에 이제 적혀 있는 이 레닌 안지오텐신계 억제제라는 약은 저희가 혈압약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약이고 또 심장내과에서도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다른 과들을 이제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아 지금 치료 잘 받고 계시네요. 뭐 그러면 이제부터는 관리만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기껏 왔는데 내가 약은 맞아요. 안 받아가니까 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물론 좋아지게 하는 약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그래서 콩팥을 보호하는 약물 같은 것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에서도 이런 약들이 혹시 처방될 수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복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신장내과에 오시는 경우에 이런 약들을 써볼 수 있는지 이제 점검을 하고 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그 세 가지 약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SGLT2 억제제 그리고 워낙 이 이름이 길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비스테로이드, 무기질, 부신피질 호르몬 수용체 기량제라는 약도 있고 또 주사약 중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 이런 약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정보가 워낙 많아서 그 관심이 많으시니까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상에서 이미 공부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레닌 안지오텐신계 억제제는 아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혈압약으로도 사용하고, 근데 이제 혈압약이자 콩팥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SGLT2 억제제는 뭐 워낙 또 많아서 환자분이 먼저 와서 저 SGLT2 이니비터 안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니까요. 이제 비스테로이드 무기질 부신피질 호르몬 수용체 기량제는 이게 가장 최근 비교죠. 네. 네, 그렇죠. 예, 최근에 나온 약제고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 뭐 정보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세요. 외래 오셔서 이 약제 안 주시냐. 약 이미 뭐 상품명으로는 캐렌디아라고 네. 해서 먼저 오셔가지고 혹시 저 캐렌디아 안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제들 각각 어느 상황에 사용하는지 어떤 효과 있는지 그 좀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레닌 안지오텐신계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혈압약으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단백뇨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뭐 고혈압 환자분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서 단백뇨가 나오는 환자분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안 좋고 이제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 이런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약제였고요. 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워낙 오래된 약이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게 SGLT2 억제제라는 약이고 당뇨병 환자에서 처음으로 이제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돼서 치료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콩팥에도 워낙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늦춰주고 또 단백뇨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물론 이제 어떤 한 연구를 가지고 한 저희가 이론적인 계산 결과이기는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약을 투약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1년에 한 사고체 결과율이 4에서 5 정도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 SGLT2 억제제를 먹게 되면은 1년에 한 1.5에서 2 정도 떨어지는 효과를 보여서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투석을 미뤄주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SGLT2 억제제가 사실은 사용하기에 물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게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로 적응증이 확대되어서 최근에는 당뇨병이 없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저도 대한신장학회에서 그 내 신장이 콩팥 유튜브에서 한번 SGLT2 억제제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추후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GLT2 억제제는 근데 모든 콩팥병 환자들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약제들이 모든 환자들한테 사용하면 좋겠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 질병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약제들하고 그 상호 작용이 어떤지도 잘 알고 있어야 돼서 그런 면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1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소규모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사실은 투석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만성 콩팥병 약이 나왔다고 하니까 워낙 오랜만에 나온 만성 콩팥병 약이어서 혹시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되냐라고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는 투석 환자에서는 이 약이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연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사실 투석하시는 분들에서 지금 외국에서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지만 이 약이 투석 환자분들에게 사용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콩팥 보호를 노린다기보다는 투석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심혈관 질환에 좀 더 효과가 있을까에 아마 중점을 좀 맞추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직까지는 사구체 신염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치료 초기에 상당히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시는 분들에서도 데이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서 이 약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시점을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SGLT2 억제제는 그 레닌 안지오텐신 억제제랑 같이 병합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형 당뇨 환자분들에게서 같이 사용했을 때 혈당 강화 효과랑 그다음에 신장 보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당뇨가 없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서 소변 단백뇨가 많이 나오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는 그런 콩팥병 환자분들한테서 효과가 있는 걸로 있어서 대부분 우선은 그런 환자분들 우선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죠. 네, 거의 많은 이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또는 이 약을 아예 못 먹게 되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저희가 SGLT2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약제로 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MRA라고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 약이나 GLP-1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는 콩팥 보호 효과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SGLT2 억제제는 신장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 보호 효과도 있어서 그래서 고혈압 같이 있는 분들, 신부전, 심장 기능 떨어져 있는 분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만성 콩팥병은 그 병 자체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게 동반 질환이랑 합병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라 또는 필요한 약들을 추가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드릴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단순히 그냥 신장 기능이 떨어졌구나가 아니고 거기하고 동반된 앞쪽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에서 이런 합병증 발생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서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에 대한 조기 평가, 그 다음에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신장내과 오셔서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콩팥으로 배설되는 약물이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혹시 감소했을 때 내가 평소에 그냥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있던 약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혹시나 사구체 여과율 감소로 인해서 조절을 받아야 하는 약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좀 받아보실 수 있게 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GLT2 억제제나 또는 레닌 안지오텐신계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콩팥의 보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담을 드릴 수 있게 되고, 혹시라도 콩팥 기능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콩팥에 좀 독한 약을 쓰지는 않으셨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또 가능하면 중단하거나 더 좋다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제들을 저희가 처방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릴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해피라이프님이 부모님 드시는 약이 많아서 점검받고 싶은데 신장내과 찾아가면 될까요? 하셨는데요. 뭐 부모님 드시는 약 어떤 종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약이 원체 많아서 다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그 신장내과 한번 방문하셔서 일단 혈액검사, 소변검사에서 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했는지도 먼저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약들 안전한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그 신장내과 전문의를 진료를 일찍 하면 본인의 신장 기능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치료 약제도 적절하게 본인에 해당하는 약제를 처방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외의 약물, 다른 진료과에서 받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장 건강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작년에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 콩팥병 진료 지침을 만들었을 때 이 당뇨병 약 하나만으로도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정리를 해놨고, 신장내과 선생님들은 이 표를 보면서 좀 잘 조절을 해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진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당뇨병 약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감량을 해야 되거나 아예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쭉 장기적으로 신장내과 진료를 보시거나 또는 안타깝게도 신장내과 진료를 좀 뒤늦게 시작을 하셔서 그 투석에 임박했을 경우에 그럴 때도 사실 환자분들 많이 실망하시지만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장내과 전문의랑 같이 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장 기능이 이제 나빠져서 처음으로 외래를 오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신대체요법이 일단 뭐다 하는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면 결국에 만성콩팥병이 진행돼서 말기콩팥병으로 가서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는 혈액투석, 그리고 복막투석, 신장이식 이렇게 아직까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신대체 요법이 가장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워낙 뭐 거의 투석에 임박해서 사실 오시게 되면 이런 교육을 뭐 해드리고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할 새도 없이 그냥 바로 투석을 시작해버리게 돼서 뭐 투석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오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좀 치료의 주도권을 가지시면 훨씬 더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다행 캠페인이라는 건데, 신대체요법에 대해서 그 신장내과 의사가 일방적으로 당신은 환자분은 혈액투석을 하세요, 복막투석을 하세요가 아니라 환자분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계속 상의하면서 각각의 환자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그 신대체요법을 정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신장내과 전문의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게 투석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장내과 안 오시고 거부하시지 말고요. 정보를 알아야 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또 투석에 대해서도 자세히 잘 알고 계셔야 또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아까 저희 중간에 얘기했듯이 이미 약 먹고 있는데 저 왜 와야 돼요? 검사만 하러 오나요?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워낙 오래된 연구기는 하지만은 해외에서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신장내과 전문의가 다른 이제 진료과보다는 사구체 여과율이 훨씬 더 낮은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고혈압 처방 약물 개수가 더 많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혈압 조절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고혈압 약이 점점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나는 고혈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어떤 노력이 신장내과 의사에서는 좀 더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닌 안지오텐신계 억제제를 보통 저희가 대부분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능한 최대 용량으로 처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최대 용량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그 과보다는 훨씬 더 높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이제 만성 콩팥병 합병증 중에 하나인 빈혈을 제대로 치료하려는 노력은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에서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만성 콩팥병의 합병증을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장내과 전문의 일찍 만나면 결국은 어떤 점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성 콩팥병의 합병증을 관리를 잘 하면 결국에는 생존율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오시면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함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늦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신장내과 전문의를 더 투석 전에 더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5년 생존율이 더 높더라 하는 것들이 알려진 바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으시면 여러모로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장 기능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같이 동반된 합병증 관리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율에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신장내과 전문 의사인지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네, 제일 궁금해요. 맞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신장내과 전문 의사 누군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완벽한 방법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이 포털에 대한신장학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일반인이라는 칸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에 들어가시면 여기 투석 전문의 인공신장실 찾기가 있고요. 물론 이 투석 전문의라 하시더라도 다 신장내과 전문의는 아닐 수 있기는 하지만은 투석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신장내과 진료 외래를 함께 보시는 선생님들의 리스트도 함께 쫙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인증받은 신장내과 전문의 리스트를 찾으실 때 저희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들어가시면은 위에 배너에 찾기에 뭐 지역별로도 다 찾으실 수 있어요. 뭐 서울, 그 경기 이렇게 지역별로 다 있어서 본인 살고 계신 그 배너 선택하시면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투석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하고 있는 병원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하시면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 나온 콩팥병 환문 명답 이거 통해서도 우리 궁금한 거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대한신장학회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환자분이 질문하고 이제 저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콩팥병 환문 명답이라는 책을 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진료실에서 워낙 이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뭐 궁금했는데 못 여쭤봤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통해서도 좀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저희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인 내 신장이 콩팥에서 이 콩팥병 환문 명답 드리는 이벤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독하시고 같이 계속 중간중간 들어오시면 깜짝 이벤트 참여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이 내 신장이 콩팥이라는 공식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만성 콩팥병뿐만 아니라 뭐 급성 콩팥병 등등 여러 가지 뭐 아니면은 환자분들이 보통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양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진료 지침을 만들고 이제 매해 콩팥의 날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여러 분들에게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세계 콩팥의 날이라서 저희가 매년 그때 이제 이런 좀 자세한 콩팥에 관한 설명 그리고 강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3월에도 아마 준비될 거라서 그때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서 염창환 원장님이 비타민 C 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연결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박지연 님이 앞방송에서 비타민 C 복용할 때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신장내과 진료 꼭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석 있으면 조심해야 할까요? 선샤인 님도 비슷하게 신장 안 좋으면 비타민 C 복용하면 안 되나요? 요즘 비타민 C 엄청 유행이에요. 예, 레몬수랑 네, 같이. 네. 교수님은 외래 진료 시간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고 사실 과잉한 경우에는 대부분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신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과량으로 복용하시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고 특히나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석이 있으면 저희가 비타민 C를 과량으로 드시는 거는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정해진 용량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꼭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500에서 1000mg 이내로 드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이 드시는 고용량 요법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결석이 있으면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만 이제 비타민 C를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단백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수정테이프님이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단백질 파우더 먹어도 되나요? 비슷한 내용이 검진에서 단백뇨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나요? 네, 그리고 아까 비슷한 질문 하나 더 있으셨는데 근육 만들려고 단백질 파우더, 크레아틴 파우더 하고 계신데 네, 고단백 분말 섭취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하시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항상 이 방송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문의하시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에서는 일시적으로 뭐 과용량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뭐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과잉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단백질들을 섭취를 했을 때 몸 안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게 질소화합물이 되고 결국에는 요독으로 갈 수 있어서 일단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당연히 단백질을 좀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3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저희가 저단백 시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당뇨병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본인 몸무게에서 0.6에서 한 0.8 정도를 곱한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어떤 분말이나 이런 보조제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기는 합니다. 네, 우리 과량 섭취하면 몸에서 필요한 양 말고 나머지 다 콩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콩팥한테 계속 일하라고 과하게 노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의 단백질 파우더 또는 식품 섭취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고드리지는 않고 만약에 검진에서 단백뇨 있으셨으면은 한 번으로는 신장 이상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짜 이게 신장 질환을 의미하는 단백뇨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백질 섭취하고 관련된 내용 대한신장학회 유튜브에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쇼츠로 올라와 있어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검진에서 사실은 단백뇨가 한 번 정도는 일시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인에서도 몸 상태에 따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안심하시되
이제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신데 여러 질문들 저희가 또 시간 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혜경 교수님과 어느 순간에 그리고 어떤 검사 결과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 신장내과 전문의 만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결론은 신장내과 방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겠죠? 네, 뭐 이게 빠른 진단을 해야 저희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예후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는 게 환자분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좋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